반드시 고독한 시간을 확보하자. 옷장 안, 사무실 구석, 동네 도서관 뒤쪽에 작은 공간을 마련할 수도 있다. 정적의 시간을 일정 분량 섭취하지 못하면 어느 수준 이상의 알매에 도달할 수 없다. 일정 시간 홀로 고립되어야만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그리고 자신이 쓰는 책이 진정으로 어떤 이야기인지를 알 수 있다. 안녕하세요. 미세영입니다. 오늘은 내 삶의 이야기를 쓰는 법 두 번째 영상으로 자전적 에세이를 쓰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책의 목차를 보면 69개의 꼭지의 글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자전적 에세이 쓰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곧바로 적용해 보세요.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라. 자전적 에세이에서는 행간의 진실을 숨길 수 없다. 그렇게 하고 싶다면 아주 버거운 감정들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 내 워크숍 참가자의 대다수는 여자다. 그러나 어쩌다 한 번씩 남자도 참가한다. 한 남자는 처제에게서 워크숍 수강권을 선물로 받았다. 그는 이 워크숍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다. 아버지와 적어도 한 번쯤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딸이 보내서 참가한 남자도 있었다. 아들에게서 이 워크숍 수강권을 선물 받은 어머니가 너무 감동적인 경험을 했다면서 워크숍 수강권을 아들에게 다시 선물한 사례도 있었다. 어쨌거나 이런 남자들은 흔히 처음에는 워크숍을 다소 깔보는 자세로 임한다. 그런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유독 한 과제를 수행할 때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 흐느껴 울면서 감정을 다 드러낸 채로 그날 수업을 마친다. 워크숍에 참가하기 전에는 시멘트를 발라 꽁꽁 묶어두었던 마음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 과제는 우리 아버지가 내게 한 번도 해주지 않은 말은 뭐뭇이었다. 이 주제로 글을 쓸 때 수백 명의 남자들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빈칸에 집어넣었다. 나는 어머니들과 누나, 여동생들과 딸들로부터 감사 카드를 받았다. 심지어 그 남자에게서도 감사 카드를 받았다. 그들은 감정과 나약한 면을 그리고 사랑을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인정한 덕분에 삶이 바뀌었다고 말한다. 이런 남자들 다수는 이런 말을 덧붙였다. 아버지가 당신만의 방식으로 저를 사랑하셨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내게 한 번도 해주지 않은 말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글을 한 편 쓰라. 다른 무엇보다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는 화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싶어 한다. 감정이입을 하고 동정심을 느끼고 싶어 한다. 글쓴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 믿고 싶어 한다. 우리는 당신에게 공감하고 싶어 한다. 우리는 당신과 공통점을 느끼고 싶어 한다. 그러니 치부를 드러내라. 당신이 감정적으로 솔직하게 다 드러내도 독자는 당신이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과 완전히 다르다고 해도 말이다. 더군다나 세부사항은 다를 수밖에 없으며 우리의 이야기가 다르다 해도 우리의 동질성은 변함없지 않은가? 우리는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한다. 우리는 누구나 안기고 싶어 한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들어주길 바란다. 당신의 독자는 당신이 감정과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도 당신이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당신이 좋은 사람이길 바란다. 만약 당신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픽션을 쓰라. 인성이 나쁜 주인공이 서서히 변화하는 이야기를 쓰라. 기타 등등 그리고 그 외 다수. 제발 부탁하는데 기타 등등은 쓰지 말자. 그런 표현은 당신이 글을 열심히 쓸 마음이 없다는 사실만 전달할 뿐이다. 문장을 제대로 끝마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목록을 나열했으면 제발 그리고 왜 다수라고 덧붙이지 마라.
그리고 그 외 다수가 있다면 그것이 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든지 아니면 내가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리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을 읽으면 이런 생각만 들 뿐이기 때문이다. 그 외 또 뭐가 있는데? 목록을 나열하는 문장을 쓰라. 등등이라고 마무리 짓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구체적인 항목을 하나 더 넣자. 시각화. 나는 시각화라는 수행법이 있다는 걸 몰랐다. 남편과 나는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파산하거나 기적이 일어나거나 누군가가 우리의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 이 두 가지뿐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독창적인 해결책을 생각해내야 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타원형 온나무 탁자를 떠올려요. 탁자 위에는 샴페인병이 놓여 있어요. 변호사 2명이 있고 우리는 에러니 갤러리 판매 계약을 무사히 마쳤어요. 이런 잠자리 의식을 처음 시작하고 며칠 동안 남편은 거의 퉁명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말했다. 낸시, 우리는 2분기 연속 $75,000를 손해봤어. 아무도 이 가게를 사려고 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나는 그야말로 야멸차게 말했다. 온나무 탁자야, 샴페인병이 있어. 변호사는 2명이야. 에러니 갤러리 판매 계약을 무사히 마무리했고 마침내 남편도 성실히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2달 동안 이 의식을 매일 밤 치렀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 직각형 탁자였지만 변호사는 2명이었다. 샴페인은 내가 들고 갔다. 그리고 맞다. 우리는 가게를 팔았다. 그러니 만약 책을 출간하고 싶다면 그 책의 표지를 시각화해봐도 나쁠 것 없지 않을까? 저자 사인회는 어떤가? 당신도 온나무 탁자가 보이는가? 샴페인병은? 물론 시각화한다고 책이 저절로 써지지는 않는다. 그 부분만큼은 당신이 직접 해야 한다. 미안하지만 우주가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도 한계는 있다. 자기 전에 당신이 원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시간을 30일 동안 매일 밤 가지라.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쓰라. 그냥 일기를 전부 모아서 책으로 내면 안 되나요? 시도는 좋았어요, 배짱이 씨. 일기와 자전적 서사는 뭐가 다를까? 후자에는 내면의 변화 과정과 당신이 배운 교훈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당신은 어떤 과정을 거쳐 거기에서 여기까지 왔는가? 당신은 현재 어디에 있는가? 일기는 보통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한다. 서사는 당신이 그 일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서술한다.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떨어졌다가 어떻게 지금 이곳에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런 변화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한다. 물론 일기를 참고해 세부적인 내용을 채우고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사전적 기록을 재료 삼아 더 높은 차원의 결과물을 만들라. 일기의 개인적인 기록을 자전적 에세이로 승화시켜라. 일기장을 펼치라. 문장 하나를 선택해 이를 첫 문장 삼아 글을 쓰라. 일기장이 없다면 아무 문장이나 지어내라. 기록, 그 문장으로 글을 쓰라. 자신이 쓴 글을 소리내 읽으라. 잠시 휴지기를 가진 다음 당신이 짜냈던 글을 다시 읽으라. 이때는 소리내 읽어야 한다. 그러면 보랏빛이라는 단어는 발음이 너무 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러운 소리, 이를테면 라벤더빛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리내 읽어야 러그라는 단어를 연달아 3번 썼음을 알아챌 수 있다. 초고에서는 단어나 구문을 반복해서 쓸 수도 있다. 어쨌거나 원래는 러그였다 해도 원글을 손보고 있는 현재 그것은 카펫 또는 깔개 또는 모로코 양탄자로 바뀌지 않았는가? 의도적인 반복은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게으른 반복은 하품을 자아낸다.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문장이나 단어 조합이라도 다시 한번 집어넣으면 그 힘이 약해질 뿐이다. 그것이 휴지하기를 갖고 원고를 잠시 넣어두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시 돌아봤을 때 여전히 편집자 모자를 쓰고서도 새로운 눈으로 원고를 볼 수 있다. 일기장에서 가장 최근에 쓴 일기를 소리내 읽으라. 리듬감이 느껴지는지 귀 기울여 보자. 세부 묘사나 색 묘사를 바꿔보자. 유머. 유머는 재밌다. 유머는 심술궂지 않다. 만약 심술궂다면 유머가 아니다. 나는 신랄한 말을 던진 뒤에 이런 식으로 정당화하는 사람들을 안다. 농담이야. 아, 이 농담구나. 당신의 불만에 냉소를 슬쩍 얹지 말게나. 냉소가 적절한 때와 장소는 따로 있으니 그냥 우리 솔직해지자. 신랄한 글을 쓰라. 그런 다음 신랄함을 빼고 유머를 더해 재미있는 글로 바꿔보자. 이야기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아름다운 글. 방금 당신이 인생에서 최고로 멋진 단락을 썼다고 하자. 모든 단어가 아름답다. 자신의 재능에 감탄하며 뿌듯함에 물든다. 단락을 읽고 또 읽는다. 읽으면 읽을수록 자부심이 더 커진다. 퓰리처상 수상소감을 고민하다가 현실로 돌아온 당신은 그 단락을 다시 읽고 깨닫는다. 그 단락이 당신이 만들어내고 있는 장면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저 아름다운 글일 뿐이다. 이제 당신은 그 단락을 서사 속에 집어넣으려고 애쓴다. 어딘가에 어디라도 당신이 집어넣으려고 하는 부분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당신은 여기를 매만지고 저기를 넣어보고 삭제했다가 또다시 엮어놓고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새똥처럼 찍찍 뿌려댄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일 수 있다. 그 단락은 당신의 이야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당신의 글을 몇 페이지 살펴보면서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라. 그런 다음 그 부분을 빼서 사망한 소중한 보물들 파일에 넣어라. 정말로 죽은 것은 아니다. 휴식을 취하면서 적절할 때가 왔을 때 당신이 되돌려주기를 기다리는 것뿐이다. 다시 쓰기가 당신의 글의 진짜 출발점이다. 나쁜 글을 고쳐서 좋은 글로 만드는 것은 좋은 글을 고쳐서 더 좋은 글로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렵다. 리셀 E. 굿리치. 오래전부터 내 작가 친구들은 하나같이 다시 쓰기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글쓰기 단계라고 말했다. 나는 아니다. 나는 다시 돌아가서 내 글을 손보는 일을 정말 싫어한다. 지루한 작업이다. 억지로 컴퓨터 앞에 앉아 처음 읽는 글이라고 스스로를 쇠뇌해야 한다. 그런 전략이 늘 통하는 것은 아니어서 절반 정도는 그냥 포기한다. 내가 게을러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도 안다. 내가 실제로 성실하게 다시 쓰기 작업을 제대로 하면 다시 쓴 원고가 몇 배 더 낫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고? 한 번은 자전적 에세이의 일부가 될 68쪽 분량의 원고가 몽땅 사라졌다. 일반적으로는 나는 일단 글을 끝까지 다 쓴 다음에 교정을 한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초고를 쓰는 틈틈이 교정도 했다. 나는 그 결과물이 무척 마음에 들었고 꼼꼼하게 작업하는 새로운 방식에 만족하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러다이트주의자이므로 당연하게도 자동 수정 기능과 그 혈족들이 내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 결과 내 파일이 사라지고 말았다. 나는 서비스 센터에서 컴퓨터를 들고 갔지만 거기서도 내 파일을 찾아주지는 못했다. 남편은 직접 하드 드라이브를 떼어내 보스턴에서 가장 뛰어난 데이터 복구 회사에 보냈다. 경찰서 데이터도 다룬다면서 자신들이 복구에 실패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라고 남편에게 말한 회사다.
데이터를 복구하지 못하면 비용도 청구하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로 자신감이 넘쳤다. 회사 측은 핵심어를 알려달라고 했다. 나는 핵심 문장들을 전달했다. 내 파일은 찾지 못했다. 나는 며칠을 정신나간 사람처럼 방황했다. 이것이 내가 자전적 에세이를 쓰면 안 될 운명이라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그 뒤로 꽤 오랫동안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그러다 결국 글 쓰는 행위 자체가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다시 글을 쓰기에 적합한 시점이 온 것일 수도 있겠다 판단했다. 이번에는 내 의식이 달라졌고 자기 절제력도 생겼고 글도 훨씬 더 명료해졌다. 일종의 다시 쓰기였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덕분에 일종의 신선함이 더해졌다. 작가는 늘 시간이 넉넉한 것은 아니므로 다시 쓰기는 좋은 습관이다. 당신이 다시 쓰기 습관을 익혔다면 그 비결을 내게 알려주기 바란다. 나는 몸소 실천하지 못하는, 그래서 조언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습관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아주 바쁘게 글 한 편을 쓰라. 생각하지도 말고 편집하지도 말고 교정하지도 말자. 내가 마지막으로 글을 봤을 때, 자, 이제 그 글을 다시 쓰자. 이번에는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마무리되지 않은 끝은 매듭을 지어지지 않는 끝, 해결되지 않은 문제일 뿐이다. 모든 이야기가 완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 자전적 에세이의 대주제, 당신이 그 이야기를 쓰게 된 주된 이유는 해결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독자들은 사기를 당한 기분이 들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당신은 독자에게 사기를 쳤다. 자전적 에세이를 쓴다는 것은 단순히 일기장의 내용을 베껴 쓰는 행위가 아니다. 당신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당신이 겪은 어려움을 들려주고 그 과정에서 당신이 거둔 작은 승리들과 당신이 어떻게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왔는지, 그리고 간신히 빠져나온 그 구덩이에 어떻게 도로 빠지게 되었는지를 들려주고 독자와 함께 그 구덩이에서 다시 한번 빠져나와야 한다. 그리고 마침내 독자에게 당신이 어떻게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당신이 거쳐온 길을 일일이 복귀하는 작업이 아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빠져나오는 것이 가능했다. 그게 전부다. 그것이 핵심이다. 내가 포기하지 않도록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내게 보여달라. 자전적 에세이를 쓰는 이유는 자신이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전적 에세이를 쓰는 과정에서 첫 번째는 자기 치유, 두 번째는 경험으로 깨달은 정보 전달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만의 이야기를 이제 슬슬 꺼내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오늘 소개한 자전적 에세이 쓰기 10개의 팁은 반드시 고독한 시간을 확보하자. 당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라. 다른 무엇보다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우선이다. 기타 등등 그리고 그 외 다수라고 쓰지 마라. 시각화해보라. 일기의 개인적인 기록을 자전적 에세이로 승화시키라. 자신이 쓴 글을 소리내 읽으라. 유머, 우리 그냥 솔직해지자. 다시 쓰기가 당신의 글의 진짜 출발점이다. 독자에게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